사람아, 이 늙은이가 그 집 며느리한테 받은 은혜를 어찌 잊겠는가. 떨리는 두 손으로 금이 간 옹기 사발을 높이 들어 올린 백발의 노인. 조정 대신들이 도열한 대궐 한복판에서 그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 옹기 사발을 본 순간 임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지요. 수라간을 총괄하던 조 내관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고을에서 올라온 현감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단 말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산골 과부 며느리가 끓인 팥죽 한 그릇이 조정을 뒤흔들어 놓은 걸까요? 금이 간 낡은 옹기 사발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가난한 며느리의 품에서 나온 작은 매듭 놀이개 하나가 밝혀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월하야담의 이야기꾼입니다. 오늘도 조선 팔도를 들썩이게 했던 기막힌 사연을 한 자락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지금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이 어르신 댁내의 큰 복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보은 고을의 덕이라는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보은이라 하면 속리산 줄기가 병풍처럼 고을을 감싸고 맑은 계곡물이 사철 마르지 않는 산 깊은 고장이지요. 산이 깊으니 약초가 지천이었고 물이 맑으니 논배미마다 벼가 고개를 숙이는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허나 그 넉넉함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간 것은 아니었지요. 덕이는 18배 이 고을 박서방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박서방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성품이 곧고 부지런한 사내였지요. 혼례를 올리고 채 2해가 지나지 않아 박서방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 낭떠러지에서 굴러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20도 되기 전에 과부가 된 거지요. 남은 것이라고는 기둥이 삐뚤한 초가집 한 채와 다리가 불편한 시어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저리 젊은 것이 과부 노릇을 얼마나 하겠느냐. 곧 보따리 싸서 친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덕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기는커녕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올랐지요. 약초를 캐서 장에 내다 팔아야 시어머니의 약값이 나왔거든요. 봄이면 더덕을 캐고 여름이면 칡뿌리를 캐고 가을이면 도라지를 캐고 겨울이면 솔껍질까지 벗겨다 팔았습니다. 손등은 가시에 긁혀 성한 데가 없었고 발 뒤꿈치는 동짓달 서리발보다 차가운 산바람에 갈라져 걸을 때마다 피가 배었지요. 그래도 덕이는 단 한 번도 한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말했지요. 덕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가 쓰러지면 이 늙은이는 어찌하느냐. 덕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산이 저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마음이 저를 먹여 살리는 것이옵니다.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이 며느리가 전생에 무슨 공덕을 쌓았기에 이리도 착한고 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덕이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팥죽을 끓이는 솜씨가 기막혔지요. 어릴 적 친정어머니에게 배운 것인데 팥을 고를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알이 굵고 윤기가 도는 팥만 골라 하룻밤 물에 불리고 새벽에 일어나 장작불에 은근히 삶아내는 것이지요. 거기에 덕이만의 비법이 있었으니 바로 생강 한 톨이었습니다. 팥이 거의 다 퍼질 무렵 생강을 얇게 저며 넣으면 팥의 구수하고 달큰한 내음, 위로 생강의 알싸한 향이 살며시
올라탔지요. 그 두 가지 향이 어우러지면 코끝을 간지리다가 가슴 한가운데까지 파고드는 묘한 기운이 생겨났습니다. 덕이가 팥죽을 끓이는 그릇이 하나 있었지요. 금이 쩍한 낡은 옹기 사발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수로 가져온 것이었지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옆구리에 금이 갔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진작 내다 버렸을 물건이었습니다. 허나 시어머니는 이 사발로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밥을 담았고 덕이의 남편이 어릴 적 팥죽을 떠먹이던 그릇이었지요. 버릴 수 없는 사발이었습니다. 덕이는 날마다 이 사발에 팥죽을 담아 시어머니께 올렸지요. 금이 간 자리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이 사발만큼은 절대로 깨뜨리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어르신들, 이 금간 옹기 사발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훗날 이 사발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내게 되는지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보은 고을에 현감으로 부임한 자가 있었으니 최현감이라는 사내였지요. 키가 장대같이 크고 눈이 매의 눈처럼 날카로운 자였습니다. 부임 첫날부터 고을 사람들의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이 자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고을 장부를 펼치더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세를 올려라. 가뜩이나 팍팍한 살림에 세금을 올리니 보은 고을 백성들의 한숨이 속리산 골짜기를 메웠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최현감은 산에서 나는 약초에까지 세를 매겼습니다. 백성들이 산에서 캔 약초의 절반을 관아에 바치라는 것이었지요. 가을 논의 벼 이삭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간 셈이었습니다. 덕이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지요. 약초를 팔아야 시어머니의 약값이 나오는데 절반을 빼앗기면 약은커녕 끼니도 잊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덕이는 이를 악물고 더 많은 약초를 캐러 산을 올랐습니다. 새벽이 아니라 한밤중에 횃불 하나 들고 산에 오른 적도 있었지요. 최현감의 탐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자에게는 숨겨진 야심이 있었지요. 한양 조정의 높은 자리에 줄을 대고 있었고 그 줄을 유지하려면 매물이 필요했습니다. 백성의 고혈을 짜서 한양에 올려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누가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현감은 이 고을의 하늘이었고 관아의 포졸들은 그 하늘의 번개였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숨죽여 불만을 삼켰습니다. 한거할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최현감이 부임한 지 반년이 되자 보은 고을은 마치 가뭄에 바싹 마른 논처럼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장터의 웃음소리가 끊겼고 아이들의 노랫소리도 뜸해졌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덕이가 약초 보따리를 등에 지고 속리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지요. 고을 어귀 개울을 따라 걷고 있었는데 갈대밭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짐승 신음인가 싶었지요. 그런데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사람의 신음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낮고 가느다란 목소리였지요. 덕이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갈대밭을 헤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지요. 갈대 사이에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거든요. 백발이 흐트러져 얼굴을 덮고 있었고 옷은 찢어져 누더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맨발이었지요. 발에는 피딱지가 엉겨 붙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흙이 새까맣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손이었지요. 아무리 보아도 농사 짓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굳은 살 하나 없이 길고 곧은 손가락, 흙투성이 속에서도 감출 수 없는 기품이 배어 있었지요.
복사꽃 낙화하듯 쓰러진 이 노인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덕이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어르신들, 아직은 평온해 보이는 이 마을에 곧 천지를 뒤흔들 사건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덕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약초 보따리를 풀어 약초를 쏟아내고 그 자리에 노인의 상체를 올려 등에 묶었지요. 약초 한 짐이면 시어머니 약값 열을 치었습니다. 그걸 버린 거였지요. 허나 덕이의 발걸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약초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노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등에 엎인 채 헛소리를 중얼거렸지요. 덕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억울하다. 이 늙은이가 억울하다. 덕이의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노인에게 깊은 한이 서려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노인을 방에 눕혔지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덕아, 이 어르신이 누구냐? 갈대밭에서 쓰러져 계셨사옵니다. 어머니.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어르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노인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잘 데려왔다. 일단 살려야지. 덕이는 미지근한 물로 노인의 몸을 닦아 주었습니다. 누더기를 벗기니 살결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또 이상했지요. 온몸에 매 자국이 있었습니다. 등에는 곤장을 맞은 흔적이 선명했고 손목에는 밧줄에 묶였던 자국이 시뻘겋게 남아 있었지요. 덕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어르신이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흔적을 달고 계신 것인지. 허나 지금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지요. 노인의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고 숨소리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가늘었습니다. 덕이는 약초 중에서 해열에 좋은 칡뿌리를 골라 다려 노인의 입에 한 방울씩 흘려 넣었지요.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노인의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 얹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수건이 금세 뜨거워졌지요. 새벽 딸기 울 때까지 덕이는 노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노인의 열이 내렸지요. 눈도 또렷해졌습니다. 허나 이 노인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덕이가 무엇을 물어봐도 눈만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을 뿐이었지요. 마치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혹은 말을 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처럼요. 그런데 말입니다. 노인의 몸은 회복되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는 것은 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덕이가 무엇을 차려도 노인은 고개를 돌렸지요. 미음을 끓여도 죽을 쑤어도 된장에 나물을 묻혀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눈만 감았다 떴다 할 뿐이었지요. 이대로 가다간 겨우 살린 어르신을 또 잃을 판이었습니다. 덕이의 마음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도 노인은 밥을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덕이가 빈 사발을 들고 부엌에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그때 시어머니가 덕이를 불렀습니다. 덕아. 예, 어머니. 그 어르신은 배가 안 고프신 게 아니다. 마음이 얼어붙으신 거야. 덕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무서운 일을 겪으신 분이야.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을 어찌 삼키시겠느냐. 그 어르신의 마음을 먼저 녹여야 한다. 마음을 녹이려면 어찌해야 하옵니까, 어머니? 익숙한 것을 들여봐라.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맛이 아니라 향이니라. 덕이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어르신에게 익숙한 향이라. 노인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를 떠올려 보았지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던 노인을 간호하면서 덕이는 노인의 몸에서 희미한 향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누더기와 땀 냄새 속에 묻혀 있었지만 분명히 있었지요. 알싸하면서도 따뜻한 향.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생강 냄새였습니다. 덕이는 벌떡 일어났지요. 부엌 구석 항아리를 뒤졌습니다. 지난 가을 산에서 캐온 생강 뿌리가 거기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다리가 시릴 때마다 생강을 다려 드렸는데 이제 딱 한 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쓰면 시어머니 약에 쓸 생강이 없어지는 것이었지요. 덕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허나 방 안에서 노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지요. 덕이는 생강을 쥐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궁이 옆에 쌓아 둔 팥 한 줌을 꺼냈지요. 시어머니에게 동짓날 팥죽을 끓여 드리려고 아껴둔 팥이었습니다. 한 줌밖에 되지 않았지요. 덕이는 그 팥을 물에 불려 솥에 올렸습니다. 장작을 지피고 부뚜막에 앉았지요. 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덕이는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지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급하게 젓지 않았습니다. 팥이 스스로 풀어질 때까지 기다렸지요. 시간이 지나자 팥알들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했던 것들이 부드러워지고 거칠었던 것들이 보드라워졌지요. 덕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어르신의 마음도 이렇게 녹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요. 팥이 완전히 풀어졌을 때 덕이는 마지막 생강 한 톨을 꺼냈습니다. 얇게 저며 뚝배기 안에 넣었지요. 아, 뚝배기가 아니었습니다. 금이 간 옹기 사발이었지요. 시어머니의 혼수 사발, 남편에게 죽을 떠먹이던 바로 그 사발이었습니다. 덕이는 그 사발에 팥죽을 담고 생강 점인 것을 얹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생강이 뜨거운 팥죽 속에서 향을 풀기 시작했지요. 팥의 구수하고 달큰한 내음 위로 생강의 알싸한 향이 살며시 올라탔습니다. 두 냄새가 사발 안에서 뒤섞이며 부엌 전체로 퍼져나갔지요. 문틈으로 빠져나가고 마루를 지나고 방문 아래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덕이가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다렸지요.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덕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문틀을 두 손으로 잡고 코를 벌름거리며 서 있었지요. 며칠째 꺼져 있던 그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빛이었지요. 그리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한 발짝 내디뎠지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허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루의 차가운 나무 바닥을 밟으며 한 발짝, 또 한 발짝 부엌을 향해 걸어왔지요. 덕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크게 쉬지 않았지요. 혹시라도 이 어르신이 다시 돌아서면 안 되니까요. 노인이 부엌 문턱 앞에 섰습니다. 옹기 사발을 내려다보았지요. 팥죽이 보글보글 김을 내뿜고 있었고 그 위로 생강향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눈시울이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덕이는 말없이 팥죽을 작은 사발에 떠 담았지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후후 불어서 식혔습니다. 노인 앞에 사발을 놓고 숟가락을 내밀었지요. 노인은 사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뻗었지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쥐었지요. 팥죽을 한 숟갈 떴습니다. 숟가락이 입까지 왔다가 멈췄지요. 덕이의 심장도 같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숟가락을 입에 넣었지요. 한 숟갈. 노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뚝 떨어졌지요. 팥죽 위로 눈물이 떨어져 동그란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울면서 두 번째 숟갈을 떴지요. 세 번째, 네 번째. 숟가락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손도 멈추지 않았지요. 사발이 비어갔습니다. 덕이는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꾹 참았지요.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대신 나직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잡수십시오. 아무도 안 뺏어갑니다. 노인의 숟가락이 잠깐 멈췄지요. 덕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지요. 그런데 그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희미하고 아주 작은 미소였지요. 허나 덕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노인은 사발을 3번이나 비웠지요. 닷새 만의 식사였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처음으로 신음소리 없이 잠들었지요. 덕이가 건네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로요. 덕이는 노인의 잠든 얼굴을 보다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은 생강 껍질을 헝겊에 싸서 꿰맸지요. 바느질이 서툴러서 땀이 삐뚤했지만 풀어지지 않게 단단히 여몄습니다. 매듭을 지어 놀이개처럼 만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노인에게 내밀었더니 코에 대고 킁킁 맞더니 품에 넣었습니다. 그 뒤로 노인은 그 매듭 놀이개를 한시도 놓지 않았지요.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노인은 팥죽을 찾았습니다. 다른 음식은 여전히 힘들어했지만 팥죽만은 남기지 않았지요. 덕이는 날마다 같은 옹기사발에 같은 정성을 들여 끓였습니다. 노인의 볼에 살이 붙기 시작했지요. 등에 있던 매 자국에도 새살이 돋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인이 마루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지요. 덕이가 빨래를 하고 돌아와 보니 노인이 나뭇가지로 마당 흙바닥에 글을 잔뜩 써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것을 읽더니 덕이를 불렀지요. 덕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라. 무엇이옵니까, 어머니? 이 어르신이 내가 캐오는 약초들을 전부 정리해 놓으셨다. 이름, 효능, 어떤 것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지까지. 덕이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가르쳐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노인은 덕이가 약초를 다루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놓으신 것이었지요. 시어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덕아, 이 어르신 보통 분이 아니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덕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이 어르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덕이와 시어머니와 노인. 가난하지만 따뜻한 세 식구였지요. 노인은 어느새 덕이의 뒤를 느릿느릿 따라다녔고 덕이가 산에 갈 때면 대문 앞에 서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돌아오는 덕이를 보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요. 허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 한겨울 허름한 초가집의 바닥이 어떠했겠습니까? 등을 대면 살이 쩍쩍 갈라지는 듯한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처절한 밤이 지나고 나서 벌어진 일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지요. 덕이가 노인의 이불을 여미고 부엌으로 나왔는데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발굽 소리였지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10, 20. 땅이 울릴 만큼 많았습니다. 마을 어귀가 횃불로 환해지고 있었지요. 관군이었습니다. 제 현감이 보낸 포졸들이었지요. 앞장선 자는 김포교라는 사내였습니다. 제 현감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자였지요. 문 열어라. 쾅쾅 대문이 흔들렸습니다. 덕이가 대문을 열자 횃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포졸들이 마당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다 포졸과 부딪혔지요. 다리가 불편한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대체 무엇을 찾는 게냐?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김포교가 방문을 박차고 열었습니다. 노인이 이불 위에 앉아 있었지요. 김포교가 노인의 얼굴을 횃불로 비추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이 도망친 죄인 놈이. 노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지요. 김포교가 덕이에게 돌아섰습니다. 이 여인 죄인을 숨겨놓고 있었느냐?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덕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죄인이라니. 이 인자하신 어르신이 죄인이라니. 포졸들이 노인을 끌어냈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생강 매듭 놀이개가 떨어졌지요. 마당 흙바닥에 뒹굴었습니다. 덕이가 달려가 놀이개를 집어들었지요. 이 어르신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옵니다. 갈대밭에서 쓰러져 계셔서 제가 구한 것이옵니다. 김포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 죄 없는 분, 이 늙은이는 조정에서 역적으로 몰려 유배 가던 중 도망친 대역죄인이다. 이런 자를 숨겨준 내년도 같은 죄를 받게 될 줄 알아라. 덕이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지요. 노인이 끌려가면서 덕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입을 열었지요. 이 집에 온 뒤 처음으로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 이 늙은이 때문에 내가 고초를 겪게 되었구나. 그 한마디에 덕이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지요. 노인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횃불이 하나둘 사라졌지요. 말발굽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둠이 다시 마을을 덮었지요. 마당에는 노인이 신고 있던 집신 한 짝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덕이는 그 집신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현감은 덕이에게 죄를 물었지요. 죄인을 숨긴 죄, 관아에 신고하지 않은 죄. 벌금으로 곡식 10섬을 내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곡식 10섬이라 하면 덕이가 1년을 꼬박 일해도 모을 수 없는 양이었지요. 덕이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약초며 가을에 거둔 곡식이며 시어머니 약값으로 아껴둔 푼돈까지 포졸들이 쓸어갔지요. 집 안이 텅텅 비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지요. 덕아, 이게 다 나 때문이다. 내가 데려오라 했으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쓰러진 사람을 살린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옵니다. 덕이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허나 어르신들, 덕이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가뭄에 마른 논이 물을 빨아들이듯 덕이는 이 고난을 제 안에 삼키고 다시 일어섰지요. 새벽이 되기도 전에 산에 올라 약초를 캤습니다. 예전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예전보다 더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갔지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장터에 나가 팥죽을 팔기 시작한 것이지요.
울타리 밑에 굴러다니던 늙은 호박 대신 팥 한 줌을 구해다가 금이 간 옹기 사발에 끓여 한 그릇씩 팔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요. 과부가 끓인 팥죽이 무슨 맛이 있겠냐고요. 허나 한 그릇 먹어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 여기서 통쾌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겠습니다. 어느 장날이었지요. 제 현감의 하인이 장터에 나왔습니다. 제 현감이 먹을 음식 재료를 사러 온 것이었지요. 이 하인이 덕이의 팥죽 좌판 앞을 지나다가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냄새가 기가 막혔거든요. 이 팥죽 한 그릇 내놔라. 하인이 팥죽을 받아 들고 맛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지요. 이것 참 기이한 맛이로구나. 현감 나으리께서 드시면 좋아하시겠다. 5 그릇을 싸라. 허나 값은 내일 주마. 값을 내일 주겠다는 것은 안 주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지요. 관아 하인에게 누가 감히 값을 달라 하겠습니까? 덕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으시면 드릴 수 없사옵니다. 하인이 눈을 부라렸지요. 모시, 감히 현감 나으리의 상에 올릴 음식을 거절해. 내년이 그 죄인을 숨겼던 그 과부지 또 벌을 받고 싶으냐? 장터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덕이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지만 입술을 꾹 깨물고 말했지요. 버리고 뭐고 빈손에는 팥죽을 담아 드릴 그릇이 없사옵니다. 그 말에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푸흡 웃음이 새어나왔지요. 하인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빈손에 그릇이 없다니. 값을 내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 한 것이었지요. 하인은 이를 갈았지만 장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과부를 때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동전을 꺼내 탁 내려놓고 팥죽을 가져갔지요. 그날 이후 장터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과부 보통이 아니다. 현감 하인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더라. 작은 통쾌함이었지만 보은 고을 백성들에게는 가뭄 끝 단비 같은 이야기였지요. 허나 이 일이 채 현감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덕이는 알고 있었지요. 더 큰 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허나 덕이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금이 간 옹기 사발을 닦으며 속으로 되뇌었지요. 어르신, 그 억울하다 하신 말씀, 이 덕이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생강 매듭 놀이개를 꺼내 코에 대었지요. 노인이 놓고 간 그 향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억울하고 외로운 처지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요. 강산이 한 번 변할 만큼의 시간이었습니다. 보은 고을 어기 갈대밭에도 10번의 가을이 지나갔고 속리산 계곡물도 10번의 봄을 맞았지요. 덕이는 그 10년을 버텨냈습니다. 아니, 버텨낸 정도가 아니었지요. 가뭄에 마른 논이 물을 빨아들이듯 덕이는 세상의 모진 것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단단해졌습니다. 장터에서 팥죽을 팔던 좌파는 어느새 작은 주막이 되었지요. 갈대밭이 내려다 보이는 고갯마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막에서 파는 것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딱 하나, 팥죽이었지요. 울타리 밑에 밭을 심었고 해마다 가을이면 실하게 여문 밭을 거두었습니다. 생강도 텃밭 한쪽에 심어 길었지요. 더 이상 산에서 캐 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덕이 곁에 건강히 계셨지요. 다리는 여전히 불편하셨지만 마루에 앉아 팥을 고르시는 것이 일과가 되셨습니다. 알이 굵고 윤기 도는 것만 골라내시며 덕아, 이것은 빼라,
이것은 넣어라 지시를 하셨지요. 덕이는 그런 시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주막은 장사가 제법 되었지요. 처음에는 팥죽이 뭐 대단하겠느냐고 코웃음 치던 사람들도 한 그릇 먹어보고는 반드시 다시 찾아왔거든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보은 고갯마루에 가면 팥죽이 기가 막히다더라. 그냥 팥죽이 아니야 먹으면 속이 뜨끈해지면서 코끝이 시큰해진다더라. 충청도 일대에서 장사꾼들이 보은을 지날 때면 일부러 그 주막에 들렀지요. 금이 간 농기 사발은 이제 쓰지 않았습니다. 새 사발을 장만했지요. 허나 그 낡은 옹기 사발은 부엌 선받는 윗칸에 올려놓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지요. 버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사발에 팥죽을 담아 드렸을 때 처음 웃으시던 노인의 얼굴이 사발 안쪽 금 간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생강 매듭 놀이개도 품속에 간직하고 있었지요. 향은 이미 다 날아갔지만 헝겊의 감촉만으로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갈대밭에서 쓰러져 있던 노인, 팥죽을 먹으며 울던 그 얼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며 미안하다, 며느리라 하시던 그 목소리. 덕이는 가끔 갈대밭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지요. 그 어르신은 살아 계실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억울함은 풀리셨을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갈대를 흔들 뿐이었지요. 한편 보은 고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현감이 영전하여 한양으로 올라간 것이지요. 10년 동안 고을의 고혈을 빨아먹은 그 자가 오히려 출세를 한 것이었습니다. 한양 조정의 줄을 잘 댄 덕이었지요. 백성들은 이를 갈았지만 어찌하겠습니까? 힘없는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한숨뿐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감은 전임보다 나았지만 제 현감이 남기고 간 폐해가 어찌나 깊었던지 고을이 회복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울타리에 팥이 실하게 여문 어느 저녁 무렵이었지요.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덕이가 부엌을 정리하고 있는데 주막 문이 열렸지요.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넷이었지요. 앞에 선 사내 하나는 도포를 걸쳤는데 남다른 기품이 있었습니다. 뒤에 선 셋은 호위하는 자들처럼 보였지요. 허나 무관의 차림은 아니었습니다. 평복이었지요. 앞에 선 사내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 팥죽이 유명하다 들었소. 넷이서 먹을 만큼 내어주시오. 목소리가 낮고 무게가 있었지요. 덕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리시오. 부엌으로 들어가 팥죽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팥을 풀고 생강을 저미고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였지요. 팥죽을 내 사발에 담아 나왔습니다. 사내들 앞에 하나씩 놓았지요. 앞에 앉은 사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떴지요. 입에 넣었습니다. 사내의 손이 멈추었지요.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이가 고개를 갸웃했지요. 입에 안 맞으시옵니까? 사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지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 팥죽에 생강을 넣었소. 덕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생강을 조금 넣사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비법이옵니다. 사내의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얼굴이었지요.
옆에 앉은 호위 사내들이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사내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작은 헝겊 뭉치였습니다. 낡고 빛이 발해 있었지요. 사내가 그것을 코에 대고 킁킁 맡았습니다. 덕이의 눈이 그 헝겊 뭉치에 꽂혔지요. 바느질이 삐뚤했습니다. 간격이 고르지 않았고 실밥이 군데군데 삐져나와 있었지요. 허나 매듭은 단단했습니다. 풀어지지 않게 꽁꽁 여며 놓은 덕이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것은 내가 만든. 덕이가 무의식적으로 품속에 손을 넣었지요.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매듭, 놀이개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똑같았지요. 같은 헝겊, 같은 바느질, 같은 매듭. 다만 하나는 덕이에게 있고 하나는 저 사내에게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이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정말이지 소름이 돋는단 말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것을 어디서 얻으셨사옵니까? 사내가 덕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또렷한 눈이었지요. 덕이는 그 눈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갈대밭에서 처음 봤던 그 눈, 팥죽을 먹으며 울던 그 눈,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며 돌아보던 그 눈. 10년이 지났지만 그 눈은 변하지 않았지요. 덕이의 손에서 행주가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어르신.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덕이에게 다가왔지요. 그 덕이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요. 가시에 긁히고 칼에 베이고 10년의 풍상이 고스란히 남은 손이었습니다. 사내가 입을 열었지요. 며느리. 그 한마디에 덕이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며느리, 이 늙은이가 돌아왔소. 어르신들,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노인은 놀라울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갈대밭에서 쓰러져 있던 누더기, 차림에 병든 노인이 아니었지요. 백발은 여전했으나 등이 고닫고 눈빛에 범상치 않은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포의 품새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덕이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사옵니까? 노인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며느리, 이 늙은이의 이름은 윤정혁이라 하오. 조정에서 이조참판을 지낸 사람이요. 덕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조참판이라 하면 조정의 핵심 요직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이 말을 이었지요. 10년 전 간신들의 모함에 걸려 역적으로 몰렸소. 이 늙은이가 그 자들의 비리를 탄핵하려 했더니 도리어 뒤집어 씌운 것이요. 유배 가던 길에 호송 군졸의 눈을 피해 도망쳤고 산을 타고 내려오다 기력이 다해 쓰러진 것이 그 갈대밭이었소. 덕이는 숨을 삼키며 들었지요. 며느리가 이 늙은이를 살려주었소. 팥죽 한 그릇으로, 그리고 이 매듭 놀이개 하나로. 노인이 품속의 매듭을 들어보였습니다. 유배지로 다시 잡혀간 뒤에도 이것만은 빼앗기지 않았소. 품에 넣고 잠들 때마다 며느리가 끓여주던 팥죽 향이 나는 것 같았지. 이것이 이 늙은이를 살렸소. 몸이 아니라 마음을 살렸소. 덕이는 울음을 삼키며 물었지요. 그러면 억울함은 풀리셨사옵니까? 노인의 눈에 서리빨 같은 빛이 스쳤습니다. 3년 전 새 임금께서 즉위하셨소. 간신들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이 늙은이의 억울함도 풀렸지. 관직이 복권되었고 지금은 우의정의 자리에 있소. 우의정.
덕이는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조정에서 임금 다음으로 높은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복권된 뒤 이 늙은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겠소? 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를 찾은 것이요. 충청도 보은 고을에 갈대밭이 있는 마을, 약초를 캐는 가난한 며느리, 금이 간 옹기 사발에 팥죽을 끓이던 그 사람. 3년을 찾았소. 그런데 보은 고을 어디에도 그 초가집이 보이지 않았지. 덕이가 쓸쓸히 웃었지요. 초가집은 헐렸사옵니다. 제 현감이 벌금으로 모든 것을 빼앗아 간 뒤 집도 지탱할 수 없었사옵니다. 고갯마루로 올라와 이 주막을 차린 것이옵니다.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제 현감이라 했소. 예, 어르신. 그 자가 어르신을 잡아간 뒤 저에게 죄인을 숨긴 죄를 물어 벌금을 매겼사옵니다. 곡식 10섬이었사옵니다. 노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제 현감, 그 이름을 기억하겠소. 호위 사내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나직이 말했지요. 대감, 제 현감은 지금 한양에서 호주 참의를 맡고 있사옵니다. 노인의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갔습니다. 동짓달 서리발보다 차가운 눈빛이었지요. 호주 참의라. 백성의 고혈을 짜서 올라간 자리가 하필 호조란 말이냐. 참으로 하늘이 무심하시구나. 허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요. 노인이 덕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덕이를 보는 순간 따뜻하게 풀어졌지요. 며느리, 이제 이 늙은이가 은혜를 갚을 차례요. 덕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사옵니다. 어르신이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지요. 며느리가 바라지 않아도 이 늙은이가 바라는 것이요. 세상에 빚을 지고 사는 것은 이 늙은이의 성품이 허락하지 않소.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노인이 상에 놓인 빈 사발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며느리, 그 옹기 사발은 어디 있소? 금이 간 그 사발 말이요. 덕이가 놀라서 대답했지요. 아직 있사옵니다. 부엌 선반 맨 위에 올려두었사옵니다. 가져와 보시오. 덕이가 부엌으로 들어가 선반 맨 윗칸에서 낡은 옹기 사발을 내렸습니다. 10년 세월의 빛이 더 바랬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지요. 옆구리의 금도 그대로였습니다. 덕이가 사발을 노인 앞에 놓았지요. 노인이 사발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금 간 자리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지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발이요. 이 사발에 담긴 팥죽이 이 늙은이를 살렸소. 노인이 사발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안듯이요. 며느리, 이 사발을 빌려주시오. 반드시 돌려주겠소. 이 사발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소. 덕이는 영문을 몰랐지만 노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의를 보았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께서 쓰시겠다면 가져가십시오. 노인이 사발을 천으로 감싸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덕이의 거친 손을 다시 한번 잡았지요. 며느리, 곧 한양에서 소식이 올 것이요. 기다려 주시오.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호위 사내들이 따라 일어섰지요. 주막 문을 나서며 노인이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덕이를 보며 웃었지요. 10년 전 팥죽을 먹고 처음 지었던 그 미소와 똑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일행이 고갯마루를 내려갔지요.
갈대밭을 지나 길 위로 사라졌습니다. 가을 바람이 갈대를 흔들었지요. 서걱서걱 소리가 났습니다. 덕이는 주막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있었지요. 10년을 품고 있던 그리움과 억울함과 기다림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막 안에서 불렀지요. 덕아, 그 어르신이 왔다 가셨느냐? 예, 어머니. 살아 계셨사옵니다. 그 어르신이 살아 계셨사옵니다. 덕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하늘은 무심한 듯해도 끝내 무심하지 않은 법이다. 어르신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지 않으십니까? 그 10년의 세월이, 그 한 그릇의 팥죽이 이제야 비로소 빛을 보려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허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진짜 소름 돋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지요. 덕이가 팥을 고르고 있는데 주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둘이 아니었지요. 주막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가 들어섰지요. 보은 고을 덕이라는 여인이 여기 있느냐? 덕이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소녀가 덕이이옵니다. 관리가 두루마리를 펼쳤지요. 우의정 윤대감의 천거와 임금의 윤허가 있었다. 너는 한양으로 올라가 어전에 서게 될 것이니 준비하여라. 어전. 임금이 계신 자리에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덕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산골 주막의 과부가 어전에 서다니. 꿈인가 생시인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덕이의 손을 잡았지요. 덕아, 가거라. 그 어르신이 부르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게다. 덕이는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덕이의 손이 집어든 것들이 이상했지요. 부엌 선반 위에 새 사발 대신 옛 옹기 사발이 있었다면 그것을 집어들었을 것이나 사발은 이미 노인이 가져간 뒤였습니다. 대신 덕이는 팥 한 줌과 생강 두어 톨, 그리고 나무 주걱 하나를 보자기에 쌌지요. 품 속에는 생강 매듭 놀이개를 넣었습니다. 이틀 밤낮을 달려 한양에 도착했지요. 덕이는 난생 처음 보는 도성의 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성벽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오가고 있었지요. 허나 진짜 놀란 것은 궁궐에 들어서면서였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끝이 안 보이는 길이 펼쳐졌지요. 기와지붕이 겹겹이 이어지고 기둥마다 단청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덕이의 집신이 반들반들 닦인 돌 위를 밟았지요.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지나가던 나인 둘이 덕이를 힐끗 보더니 수군거렸지요. 저게 뭐냐? 집신의 때 묻은 치마라니. 어전에 설 꼴이냐? 덕이의 귀에 다 들렸습니다. 고개가 움츠러들었지요. 보자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팥 한 줌과 생강 두어 톨. 금은 보화가 넘치는 궁궐에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허나 덕이는 고개를 다시 들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다 떴지요. 발걸음을 단단히 내디뎠습니다. 10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나인 둘의 수군거림에 무너질 덕이가 아니었지요. 어전에 도착했습니다. 대신들이 도열해 있었지요. 그 한가운데 임금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오른편에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지요. 우의정 윤정혁. 덕이를 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임금의 왼편에 서 있는 자가 있었지요. 도포 위에 금관을 쓴 사내였습니다.
덕이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지요. 1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매의 눈처럼 날카로운 눈, 장대같이 큰 키. 제 현감. 아니, 지금은 호조참의 제 대감이었지요. 제 대감도 덕이를 보았습니다. 눈이 가늘어지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지요. 산골 과부가 어전에 서 있는 꼴이 우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임금이 입을 열었지요. 우의정이 과인에게 사연 하나를 아뢰었다. 오늘 그 사연의 진위를 밝히고자 한다. 윤대감, 시작하시오.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천으로 감싼 것이었습니다. 천을 벗기자 금이 간 낡은 옹기 사발이 드러났지요. 대신들의 시선이 사발에 쏠렸습니다. 전하, 이 사발을 보아 주시옵소서. 임금이 고개를 갸웃했지요. 금이 간 옹기 사발이로구나. 이것이 어찌 된 물건이냐? 노인이 사발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어르신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오랜 세월 동안 삼킨 눈물과 피 맺힌 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참으로 천지신명도 울고 갈 노릇이지요. 전하, 10년 전 이 시는 간신들의 모함에 걸려 역적으로 몰려싸웁니다. 유배 길에 도망쳐 충청도 보은 산골에서 죽어가고 있었사옵니다. 산삼도 녹용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사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이 신을 살린 것은 이 금 간 사발에 담긴 팥죽 한 그릇이었사옵니다. 이 사발의 주인은 저기 서 있는 보은 고을덕이라는 며느리옵니다. 대신들의 시선이 덕이에게 쏠렸지요. 덕이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지요. 이 며느리는 갈대밭에서 죽어가던 이 신을 등에 업어싸웁니다. 약초 한 짐을 버리고 이 신을 업어싸웁니다. 그 약초는 시어머니의 약값이었사옵니다. 시어머니의 약값을 버리고 낯선 노인을 살린 것이옵니다. 조정이 조용해졌지요.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허나 전하. 노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서리처럼 차가워졌지요. 이 며느리가 이 신을 구한 대가로 받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시옵니까? 임금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벌이었사옵니다. 전하. 노인이 채 대감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채 대감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보은 현감이었던 채 현감은 이 며느리에게 죄인을 숨긴 죄를 물어 곡식 10섬의 벌금을 매겼사옵니다. 약초며 곡식이며 푼돈까지 모조리 빼앗았사옵니다. 사람을 살린 죄로 모든 것을 잃은 것이옵니다. 채 대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지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옵니다, 전하. 노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신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채 현감은 보은 고을에 재임한 10년간 백성들의 약초에 부당한 세를 매기고 그 수탈한 재물을 한양 조정에 뇌물로 올려보냈사옵니다. 백성의 고혈로 벼슬기를 닦은 것이옵니다. 조정이 술렁였지요. 대신들이 고개를 돌려 채 대감을 보았습니다. 채 대감의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지요. 채 대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발악이 시작된 것이지요. 윤 대감, 이것은 모함이요. 산골 과부의 말 한마디로 조정 대신을 모략하다니. 이것이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이요.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했지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모함이라 했소. 노인이 나지막이 되물었지요. 채 대감,
10년 전 그대가 보은 고을에서 한 말을 기억하시오? 제 대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했지요. 죄인을 숨긴 죄. 그대가 이 며느리에게 씌운 죄명이요. 그렇다면 묻겠소. 노인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백성의 고혈을 빨아 조정의 뇌물을 바친 죄, 무고한 백성에게 부당한 벌금을 매겨 삶을 파탄낸 죄. 이것은 무슨 죄라 하겠소? 죄인을 숨긴 죄보다 가볍겠소? 무겁겠소? 제 대감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온 것 같았지요. 아니, 그것은. 노인이 말을 끊었습니다. 제 대감, 그대가 그때 이 며느리에게 한 말이 있었지요. 노인이 또박또박 읊었습니다. 또 벌을 받고 싶으냐? 그대의 하인이 장터에서 이 며느리에게 한 말이요. 제 대감의 눈이 커졌지요. 10년 전 장터의 일까지 알고 있다니. 노인이 채 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그 말을 돌려대기겠소. 채 대감, 또 벌을 받고 싶으시오? 조정이 얼어붙었지요. 바로 그 순간 채 대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지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전하, 소신은. 임금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채 대감, 과인이 묻겠다. 윤 대감의 말이 사실이냐? 채 대감이 이 말을 바닥에 찧었지요. 전하, 소신은 그저 사실이냐 아니냐를 물었다. 임금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지요. 고함보다 더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채 대감의 몸이 나무십처럼 떨렸지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내놓은 증거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보은 고을의 장부, 뇌물을 받은 한양 관리들의 진술서, 백성들의 탄원서까지 10년 동안 노인이 하나하나 모아온 것이었지요. 채 대감이 이 말을 바닥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사실이옵니다, 전하. 조정이 술렁였지요. 임금의 눈이 서리빨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채 대감의 관직을 삭탈하고 재산을 몰수하여 보은 고을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그리고 유배 보내라. 채 대감이 포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10년 전 보은 고을에서 노인을 끌고 가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지요.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군 채로요. 10년 전 무고한 사람에게 씌웠던 그 포승줄이 이제 제 몸을 묶고 있었단 말입니다. 어전이 고요해졌지요. 임금이 덕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덕이라 하였느냐? 예, 전하. 내가 윤 대감을 살렸다는 것이 사실이냐? 덕이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지요. 소녀는 그저 쓰러진 분을 일으켜 세운 것뿐이옵니다. 전하. 누구라도 그리했을 것이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라도 그리했을 것이라 하나 실제로 그리한 것은 너 하나뿐이었다. 임금이 노인을 돌아보았지요. 윤 대감, 이 며느리에게 내리고 싶은 것이 있다 하였지.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이 며느리에게 정렬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시어머니의 병을 고칠 약재와 편히 살아갈 전답을 내려주시옵소서.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허하노라. 그리고 과인이 하나 더 내리겠다. 임금이 덕이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가 끓인 팥죽을 과인도 한 그릇 맛보고 싶구나. 덕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임금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덕이도 울면서 웃었지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노인이 옆에서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도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금이 간 옹기 사발이 노인의 품에서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금이 가고 빛이 바랜 낡은 사발이었지만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 사발 안에 담겼던 것은 팥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었지요. 가난하지만 따뜻한, 보잘것없지만 한없이 깊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를 해 드려야겠지요. 덕이는 그날 어선방에서 직접 팥죽을 끓였습니다. 금이 간 옹기 사발은 아니었지만 팥 한 줌과 생강 두어 톨, 그리고 나무 주걱은 보은에서 가져온 그대로였지요. 어선방에 번쩍이는 도구는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보글보글 소리와 함께 생강향이 궁궐 깊숙이 퍼져나갔지요. 임금이 한 숟갈 드시더니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한마디를 하셨지요. 이것이 사람의 정성이로구나. 그 한마디에 어선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덕이는 임금이 내린 정려와 전답을 받아보은 고을로 돌아갔지요.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리가 많이 좋아지셔서 지팡이 없이 서 계셨지요. 덕이가 수레에서 뛰어내려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사옵니다. 고생했다, 덕아. 다 잘 되었느냐? 예, 어머니. 그 어르신 덕분에 모든 것이 바로 잡혔사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셨지요. 그래, 하늘은 반드시 보고 있는 법이다. 제 현감이 매겼던 부당한 세금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보은 고을에 다시 웃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지요. 장터에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돌아왔고 속리산 자락의 논배미마다 다시 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고을 전체가 살아났지요. 덕이의 주막은 여전했습니다. 고갯마루에서 팥죽을 끓였지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금이 간 옹기 사발을 다시 부엌 선반에서 내려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약속대로 돌려주었거든요. 덕이는 그 사발을 선반 위가 아니라 붓두막 위에 놓았지요. 매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이 간 자리에 손때가 다시 묻기 시작했지요. 윤대감은 해마다 가을이면 보은 고을을 찾았습니다. 평복 차림으로 주막에 들러 팥죽 한 그릇을 드시고 가셨지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마주 앉아 팥죽을 나눠 먹고 가끔 눈이 마주치면 웃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의 교훈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값비싼 것으로도 살리지 못하는 것이 있고 보잘것없는 것으로도 살려내는 것이 있지요. 산삼으로도 녹용으로도 하지 못한 것을 팥 한 줌과 생강 한 톨이 해냈단 말입니다. 그것은 재료의 힘이 아니었지요. 사람의 마음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덕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살린 것이 죄가 되어 모든 것을 잃었어도 원망하지 않았지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필코 틀리지 않았지요. 옛말의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반드시 감동한다는 뜻이지요. 덕이의 정성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라 했지요. 선한 일에는 반드시 선한 보답이 오고 악한 일에는 반드시 악한 대가가 돌아온단 말입니다. 제 현감이 받은 것이 바로 그 대가였지요. 금이 간 사발이라 버리지 않았고 쓰러진 사람이라 외면하지 않았고 가난한 처지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세상을 바꾸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어르신들 댁내에도 봄날 같은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자녀분들에게 효도 받으시고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가 늘 집 안에 가득하시길 빕니다. 늘 건강하시고 만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부족한 이야기꾼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는 따뜻한 말씀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이 이야기꾼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보람이자 기쁨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으신 장면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함께 적어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신명나고 가슴 뭉클한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만복을 누리시길 빕니다. 이야기꾼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